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법무부인 바른의 진무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과거 금융감독원에 근무할 당시에 오랜 기간 동안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로 옮긴 이후에도 불공정 거래 관련 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 규제 체계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접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불공정 거래 적발 시스템을 개선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한 번이라도 걸리면 엄벌하겠다는 취지인데 새 정부는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갈수록 강경한 규제 스탠스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혹여라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고 위법을 저지르게 된다면 이때는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순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조사 프로세스를 개괄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 많이 언급됐던 사례들을 설명드린 후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부정 거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3대 불공정 거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공개 정보 이용은 상장사의 내부자나 준내부자 또는 그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정보 수령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약회사 임직원이 신약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사두었다가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공시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 매각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회사의 재무팀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자기 회사의 영업 실적이 매우 악화된 것을 알고 실적 공시 이전에 갖고 있던 주식을 미리 팔아서 손실을 회피하는 것도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음 시세 조종은 흔히들 주가 조작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통정매매, 가장매매, 고가 주문, 허수 주문 등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세 조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에 보다는 행위 태양이 보다 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유상증자의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실제로는 실질 사주가 자기 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도 마치 제3의 투자자가 거액을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를 꾸미고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유상증자나 시비 발행을 앞두고 그 발행 가격을 회사가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위 공시를 하거나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세 조종은 소위 꾼으로 불리우는 세력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미공개나 부정거래의 경우는 상장사 임직원들도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리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매우 중하게 처벌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하실 때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강화된 부분들입니다. 벌금 액수가 과거보다 늘어났을 뿐 아니라 예전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금전적 제재가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매도 등도 넓은 의미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전통적인 3대 불공정 거래 행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처벌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시장질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준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내부자나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 수령자까지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다시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정보 수령자는 설령 그런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2차 정보 수령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세 조종의 경우에도 고가 매수나 허위 매수 주문 등 객관적인 행위 외에 타인을 오인하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세 조종은 성립하지 않고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경우 형사처벌 조항은 없고 과징금만 부과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는 근래에 글로벌 IB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대거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말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다가 2024년에 들어서야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공매도 역시 과징금이 신설되면서 주문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고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년 동안 무려 63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각 증권사에 공매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차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프로세스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사 단서를 입수하는 단계에서는 금감원은 자체 인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거래소에서 통보받은 후에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밖에 제보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관련자나 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도 하고 혐의 계좌에 대한 자금 추적을 통해서 전체 사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구도가 그려지고 나면 관련자들을 불러서 문답 조사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조사자에게 어느 정도 심증이 생기고 나면 그 일을 뒤집기는 시간이 갈수록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조사를 진행해 나가고 또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채집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에 자료 제출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검토와 법률적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고 문답 조사를 위해서도 사전에 쟁점을 파악하거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금감원은 조치 사전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재판으로 치면 일종의 공소장 같은 개념인데요. 조사 결과 어떤 이유로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조치 대상자는 사전 통지서를 받은 후에 자신의 주장을 서면으로 적어서 제출할 수가 있는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약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미리미리 쟁점을 파악하고
의견 개진을 차근차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해진 날짜에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자조심은 증선위에 올리기 전에 먼저 심의를 거치기 위해 설치된 자문기구입니다. 자조심이 끝나고 나면 약 1, 2주 후에 증선위가 개최되며 증선위 의결을 거쳐서 최종 조치가 확정됩니다. 조치 당사자는 자조심과 증선위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하루에도 여러 건이 상정되고 논의되기 때문에 그리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주장 요지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임팩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선위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검찰 고발 또는 수사기한 통보 조치가 내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판결이 내려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불공정거래 조사는 금감원과 금융위에서 각각 권한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 기관 모두 임의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강제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특사경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기관 안에 있지만 특사경 부서와 조사부서는 서로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조직상으로는 금융위 금감원 소속이지만 업무상으로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수행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의조사의 경우에도 포렌식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뉘어 있는 현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할 기구를 별도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조사 주체는 어느 한 곳으로 통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금감원과 금융위 모두 특사경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주로 증선위가 배정한 사건이나 패스트트랙 사건 등 조속한 수사가 필요한 중요 사건들을 특사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사경 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의조사와 구별됩니다.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는 증선위 자문기구로서 증선위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 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그리고 외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다음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조사에 관한 최종 의결기관입니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그리고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전에는 자조심과 동일하게 대면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동일한 진술 내용을 자조심과 증선위에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법무법인의 직원들이 연루됐던 사례입니다.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는데요. 공개 매수를 진행하던 회사의 직원 중 한 명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 매수 정보를 자기의 지인들에게 전달해서 공개 매수 대상이 되었던 상장사 주식을 매수하게 한 케이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개 매수를 위한 법률 실사를 담당했던 로펌의 직원도 이러한 정보를 알게 돼서 이를 이용해서 본인 및 차명 계좌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무법인 직원은 내부자가 아니므로, 다시 말해서 상장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아니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른바 준내부자라고 해서 상장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그 임직원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내부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내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검찰 고발되어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1년 동안 관리 종목 지정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데 외부 감사 결과 영업 실적이 개선되어서 조만간 관리 종목 지정이 해제될 것이 유력해졌습니다. 이때 대주주가 이러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감사 보고서가 금융당국에 제출되기 이전에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였음이 밝혀졌고 역시 검찰 고발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례 역시 최근 세간에 많이 알려진 케이스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사건인데요. 적대적 M&A 세력들에 의해서 경영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상장사의 기존 경영진은 자사주 공개 매수를 통해서 경영권을 방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공시를 하면서 이후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올 계획은 없다라고 공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개 매수가 진행되던 기간 중에 약 2조 5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공시했던 내용과 달랐던 것입니다. 결국 자사주 취득 후에 유상증자를 추진할 걸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공개 매수 신고서에 일부러 유상증자 사실을 누락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검찰에 이첩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기적 부정거래가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진행될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실제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비율도 낮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재범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설령 걸리더라도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 그것에 비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작년 1월 달에 행정제재인 과징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과징금을 통해 불공정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로 나아가려는 동기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3월부터는 벌금형도 부당이득의 4배 내지 6배로 더 많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금전제재 수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당국에서는 올해 4월부터 비금전 제재 수단까지 도입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를 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불공정 거래 행위자의 거래 요청 시 이를 거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처리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상장회사나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융감독당국이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를 하면 그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자를 해임하고 더 이상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처리 결과를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거래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최대 1년간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 후에 금융감독 당국과 그 명의인에게 지급정지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명의인이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가 불공정 거래와 무관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서 감독당국은 금전적 제재도 강화하고 비금전 제재 수단도 도입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억제하고 불공정 거래로 나아가려는 유인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 역시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조치를 받을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동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